예, 오늘 저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필코리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소개받은 김현재라고 합니다. 오늘 공유 드릴 내용은 그다음에 10년 정도 처음 한 5년은 면역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겹쳐가지고 한 7년 정도는 멀티오믹스 일을 좀 했었는데요. 그거를 2017에서 19년도에서는 미국에 가서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때 싱글셀 RNA-seq, 뭐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사이토프 이런 걸 좀 배워가지고 왔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리서치 펠로우 피부과 삼성서울병원 피부과에서 하면서 근데 이제 박웅현 교수님 모시고 밑에서 연구를 또 해서 그때 큰 데이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때 막 비줌 많이 하고 있을 때인데요. 뭐 이게 나노스트링에서 제 박우영 선생님께서 나노스트링도 좀 해봐라 이렇게 하셔서 나노스트링 기계를 조금 알게 됐고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이거와 관련해서 저기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처지에서 매년 이제 발표하는 그런 이제 바이올로지 마이오바리칼 필드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는데 작년에는 롱리드 시퀀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다 이제 75 베이스 페어 또는 150 베이스 페어로 시퀀싱을 하는데요. 뭐 다른 소리가 좀 섞여 들리는데 그 저기 이제 롱리드 시퀀싱이 가능한 JKL 시대가 또 랩 왔습니다. 그 뮤트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들리면 딴 분들도 들릴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기 오늘 뭐 나노스윙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하고 햇일을 저희 소개하는 자리지만 롱리드 시퀀싱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옥스포드 나노코어하고 팩바이오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타입 이게 유전자가 하나라고 해서 만드는 프로틴이 한 종류가 아니니까요. 저기 굉장히 이제 실제 펑셔널한 프로틴들은 아이스타입들이 많습니다. 근데 롱리드 시퀀싱을 하면 아이스타입 같은 것들이 다 진이 콜이 돼서 훨씬 더 레졸루션이 좋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0x cDNA까지만 만들어 두시면 라이브러리만 저기 롱리드 시퀀싱이 가능하게 바꿔서 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지금 오늘 이제 뭐 나노스트링 관련된 자리니까 2020년에 이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가 이제 이 앞으로 되게 성행할 거다라고 네이처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테크니컬 플랫폼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스페셜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싱글셀도 말씀드리면 뭐 10x가 이미 시장을 왼쪽처럼 장악을 했고 BD에서도 뭐 랩소디라는 기계를 팔고 있고 요새 뭐 이제 스루풋을 놀리고 그다음에 픽스 샘플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뭐 기술들도 개발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오른쪽은 찰스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데서 상업화를 했고요. 이 다 지금 막 시작하는 기술들이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기술들은 지금 하나의 셀당 슈퍼바이즈드하게 진을 이제 잡아낼 수는 있는데 한 10,000개 정도 샘플당 그리고 하나의 샘플당 5,000불 이게 지금 다 원가입니다. 원가.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타겟티드 싱글셀 프로테오믹스라는 거는 이제 앞에 거는 싱글셀 RNA식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RNA를 봤으면 프로틴을 봐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티슈에서 뽑아낸 셀, 그다음에 서스펜딩 뭐 PBMC 같은 걸로 이렇게 팩스의 다음 기술이죠. 면역학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팩스의 다음 기술로 뭐 한 셀당 10개 정도의 마커를 보던 거를 이제 4, 50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마커를 정해야 되니까 이제 타겟티드 싱글셀 프로테오믹스라고 이름 붙이고 이제 좀 도메인 날리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보고 싶다 이런 걸 정해야 되는 이제 단계가 앞에 하나 더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스루풋이 높아져서 10,000개가 아니라 한 100만 개 정도 찍는다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해보시면 이것도 멀티플렉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5만 개 정도 찍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스페셜 이제 뭐 트랜스크립토믹스 플랫폼 중에 이제 10x 비줌이 제일 먼저 상업화를 했고 이제 이것도 파라핀으로 바뀌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노스트링 이제 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디지털 스페셜 프로파일러를 팔고 계시고
이제 앞에 기술하고 두 번째 기술하고의 차이는 테넥스 비즘은 원래 이제 OCT에 남아있는 그 인텍트한 폴리테일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크립트를 잡아내는 방식을 썼습니다. 올리고디티 프라이머를 이용해서요. 이제 나노스트링은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자기네들은 다 쪼개진 것들 다 잡아내겠다. 그래서 타겟티드 프로브, 그러니까 사람 유전자가 3만 개인데 그 중에 이제 18,000개 된 이제 프로브를 다 이제 짠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시애틀에 직접 가서 그 과정을 들어봤는데 한 20명의 이제 나노스트링 안에 소속된 이제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프로브를 짰다고 하고요. 여기 이제 옵틱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그 트랜스크립트를 긁어내는 방식이 이제 프로로 붙이고 UV를 쬐은 다음에 거기 조직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부분만 픽업하거든요. 근데 그 옵틱을 만드신 분이 또 한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게 제가 처음 할 때는 1534개 캔서 트랜스크립트 어세이, CTA 패널부터 판매를 시작하다가 이제 요새는 18,000개 유전자를 가보는 이제 홀 트랜스크립트 어세이로 바뀌었고, 이제 제 예상으로는 이게 이제 뭐 결국 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비용을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면서 몇 개의 세팅에서 어떤 집만 보면 되는 그런 것들로 패널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 첫 번째와 왼쪽 두 번째의 기술은 아쉬운 게 이제 직접 해보시면 이게 싱글셀 레졸루션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싱글셀 레졸루션으로 트랜스크립트 픽업하려면 굉장히 센시티브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직 거기까지 기술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줌 65 마이크로미터 여전히 되어 있고 이게 이제 HD 비줌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언제 나올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고 나노스트링 지오맥스도 이게 사실은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라고 하지만 싱글셀 레졸루션은 말을 붙이지 않죠. 그러니까는 어떤 영역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에어리 오브 인트레스트라고 해서 내가 패솔로지를 보면서 어디에서 어디를 보겠다. 그 영역의 크기가 한 세포가 나노스트링에서 100개 정도는 넣어야 된다. 그리고 뭐 맥시멈은 한 300에서 300 마이크로미터다. 한 슬라이드를 12군데 프로파일링하는데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로 해본 결과로는 그 되게 싱싱한 샘플 같은 경우는 한 50개 정도 세포만 있어도 프로파일링 가능합니다. 네, 오른쪽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막 한국에 들어온 월스코업이라는 기기인데요. 이것도 싱글셀 레졸루션, 이거는 기술이 앞에 두 개랑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피쉬, 플로러센스 인시스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릭 피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도 이제 그 두 개의 플랫폼이 컴피티션 하고 있고 멀스코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노스윙에서도 비슷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오맥스 다음이라 그래서 코스맥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곧 한국에 기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세 번째 거는 싱글셀 레졸루션이긴 한데 유전자가 멀스코브 지금 300에서 500개 정도 보고 그다음에 나노스트링 코스맥스는 1031개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짜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실험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이 OCT로 실험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깎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이미지를 하나 얻고 논문에 그림 하나 싣기까지 엄청 많은 에너지가 드는데 그런 게 하나 있고 OCT는 그리고 만든 사람들마다 이게 좀 편차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다 FFP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픽스드 티슈 이게 FFP로 바꿔 나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병원에 모든 패솔로지스트들이 FFP 블락을 만들어서 다이그노시스를 하고 있고 그 병원에 이 자원들이 쌓여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OCT를 프로파일링 하는 거랑 FFP를 프로파일링 하는 전략이 좀 달라야 되는데 FFP 에 있는 트랜스크립트는 당연히 이것저것 꼬여 있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타겟티드 프로브로 이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조금 다른 플랫폼인데요. 지금 나노스윙 톡에서 올링크를 설명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카데미니까 옛날에 저 학생 대학원생 2010년 초반에 이제 면역학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때는 엘라이자 하나 세팅하는데 6개월 걸리고 그랬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이제 멀티플렉스 PCR에서 이제 시퀀싱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프로틴에 하나의 에피톱을 잡는 모노클 안티바디 A에다가 그 뒤에 올리고를 붙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모노클 또 다른 에피톱에 바인딩한 모노클 안티바디 2에다가 뒤에 올리고를 붙여가지고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면 그 부분만 떠가지고 PCR을 하고 그래서 96개 마커를 동시에 보고 요새는 384개까지 보고 이것도 1536, 3072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플랫폼이 컴피티션 하는데요. 제일 큰 플랫폼은 올링크 같습니다. 이게 시퀀싱 회사에 한국에서도 이제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저것 엘라이자
하나씩 하시는 것보다 훅 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아끼고 귀중한 샘플도 아끼고 실제로 돈도 더 아끼는 길입니다. 왜냐면 하나의 리드아웃 하나의 샘플당 한 1불 정도가 지금 이제 해놓은 그거거든요. 이것도 점점점 싸지겠죠.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바이올로지를 하는 어떤 방법론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뀐 건데요. 뭐 결국 우리 몸 뭐 한 37조 4천억 개? 뭐 이렇게 그 세포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제 다 읽으면 사실은 그걸 잘 정리만 하면 끝인데 그 정보는 DNA, RNA, 프로틴으로 가고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그 DNA, RNA 사이에 에피제네틱스 정보를 좀 읽어야 되고 RNA, 프로틴 사이에 에피트랜스크립토미스 정보를 읽어야 되고 결국은 생물학은 프로틴이 결정을 하는 건데 그 프로틴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전체를 들여다보는 걸 프로테오믹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이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발현하고 있고 언제 발현하고 있고 몇 개가 발현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정보일 텐데 1과 3이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미스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이 퀀티테이티브하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숫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국 모델링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거든요. 하나 없는 축이 when입니다. 언제 발현하나. 이거는 실제로 타임 매너로 저희가 실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하나의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제 트레젝토리 어널리시스를 해서 예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한 10개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간단히 그냥 이걸 왜 했고, 어떻게 했고, 예상되는 결과가 뭐고, 파이널리 어떻게 됐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1번은 그 하드웨어 서포티브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헤어 폴리클에 생기는 질환인데요. 약이 없어요. 피부과 영역에서는 해결해야 될 인플라마토리 스킨 디지즈가 이제 순서대로 건선 해결됐고요. 두 번째로 아토피 피부염 지금 해결해 가고 있고, 세 번째로 그 알로페시아 아레아타 이것도 해결해 가고 있고, 네 번째로 비틸라이고 멜라노사이트 죽어나가는 질환 해결해야 되고, 다섯 번째로 하이드라 서포티브인데요. 이제 이게 기전을 잘 몰라요. 기전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약 중에 TNF 알파 블로케이드 같은 걸 좀 쓰는데, 한 30% 정도에서만 효과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 이 분야의 가장 대가인 제임스 G. 크루거 선생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하이드라이트 서포티브라는 질환은 자꾸 에피더미스, 표피가 헤어 폴리클에서부터 더미스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더말 인베지네이션을 하는 에피더말 시스의 헤어 폴리클과 가까운 쪽에 어떤 에피더말 셀들이 인플라마토리 포커스가 될 것이다. 아주 초기부터. 그러니까는 나쁜 놈이 에피더미스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미스가 나온 후로 그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좋은 이제 칭찬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에피더멀 시스를 컨트롤로 잡았다는 걸 칭찬받았고, 그래서 하드웨어 서포티브 샘플을 막 열심히 모으고, 거기에 파라핀 블럭에서 H&E 섹션을 언스탠 섹션을 해서 나노스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 표시한 부분하고 왼쪽에 표시한 부분을 이제 비교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비교할 수 있는데, 에피더미스끼리 비교할 수 있고, 더마 인필트레 셀끼리 비교할 수 있고, 오른쪽 아래 보면 토탈 AOI는 항상 48개. 저는 항상 파일럿 스터디는 48개 4장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익스텐전 스터디는 192 AOI 이렇게 합니다. 그럼 대충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데이터를 만들겠다. 그럼 훨씬 더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거의 이제 결과는 되게 재밌게 나왔습니다. 에피셀리얼 셀하고 이뮨셀을 나눠서 봤을 때 하드웨어 서포티브에서 에피셀리얼 셀에서만 R36G나 R4 리셉터 같은 CXL8 이런 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트랜스크립트들이 나와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아니죠. 제임스 프루그 선생님이 생각했던 게 맞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이뮨셀인데 이뮨셀은 여러 가지 셀들이 인필트레이션 돼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이게 진들이 얘기하는 게 B셀이거든요. B셀. 근데 저희가 H&E를 보면서 사실 하드웨어 서포티브에서 B셀이 많이 인필트레이션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B셀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럼 그 다음에 퀘스천이 되게 많아지죠. B셀은 누가 불러오고 그 B셀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며 얘가 패서제닉 노드를 만드는가 이런 질문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크식 데이터, 이게 일종의 위치 바코드를 가진 벌크식 데이터인데요. 이거를 이제 디컨볼루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툴이 다 나와 있어서 이걸 하려면 paired single cell 데이터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 조직을 가지고 만든 우리 데이터가 있으면 제일 정확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컨볼루션을 해봤더니 리즈너블하게 나왔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이런 분들 왼쪽에 PI 두 분하고 오른쪽에 제 학생들하고 했고
이분이 지금 건선의 대가신데 저기 그 포스닥 멘토였고 뭐 이분한테 이제 맨스크립 보낼 때 되게 좋아하셨고 그 지금 이걸로 좀 이제 본인도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에오젠필릭 듀오데나이티스라는 질환입니다. 이것도 이제 내과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피부과에도 이런 질환이 있거든요. 뭐 병이 생기는데 이유는 잘 모르고 바이옵시에 보면 에오지노필이 있는 질환입니다. 이게 장 전체에 걸쳐 생기는데요. 결국 뭐 에오지노필이라는 건 진화적으로 이제 패러사이트 컨트롤 하려고 만든 거고 얘가 이제 막 거기에 조직에 인필트레이션 하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뭐 속에 있는 뭐 그래뉼을 내뿜으면서 조직의 디스트럭션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여기도 막 퀘스천이 되게 많습니다. 얘가 왜 오지? 어떤 큐가 얘를 거기에 오게 만들지? 오면 어떤 일이 되지? 얘를 뭐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 서울대병원 내과의 이제 교수님들하고 좀 의기투합을 해서 뭐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했습니다. 이건 왼쪽에 이제 두 명의 딱 환자였는데요. 하나는 에이토픽 환자, 하나는 난 아토픽 환자. 에이토픽 환자라고 하면 에어전필 두오네라이티스가 있으면서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도 있었던 사람, 그다음에 그런 게 없었던 사람 두 개로 나누고, 그다음에 프리 앤 포스트로 나눴죠. 이 한 환자의 프리 샘플하고 포스트 샘플이 병리과에 이제 파일링이 되어 있으니까 슬라이드 한 장만 깎으면 되거든요. 깎아가지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AOI 셀렉션은 병리과의 배정모 교수님이 해주셨고, AOI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보겠다. 이건 에오지노필릭 인필트레이션이 많이 있는 영역을 이렇게 쭉 해서 거기 영역 중에서도 에피텔리얼 셀, 이피캠 파지티브하고 에피텔리얼 셀이 없는 곳, 이피캠 네거티브로 나눠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이것도 왼쪽을 보시면 이제 페이션트 A하고 페이션트 B를 보면 이제 다 나눠지죠. 당연히 에피텔리아 셀하고 더말 이게 그 라미나 프로프리아 셀들하고는 다를 테니까 좀 나눠지는 건 당연하고, 더 흥미로웠던 건 왼쪽을 보시면 이제 페이션트 A는 이제 난 에토픽이거든요. 난 에토픽이니까 치료가 되면 치료 전하고 확 바뀌죠, 에피텔리아 셀이.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치료 후에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패솔로지컬리, 그다음에 클리니컬리, 패솔로지컬리 우리가 차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트랜스크립톰을 자세히 보면 에이토픽 에오젠필 듀오데나이티스 환자들은 서브 클리니컬 또는 서브 패솔로지컬 저기 이제 뭐 패소제닉 노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뭐 계속 음식도 먹고 하니까 뭐 그렇다는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내과 선생님 해석이 좀 달라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대병원의 동기인 이서영 교수님하고 배정모 교수님하고 같이 했고 저희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토이뮤 빌러스 디지즈입니다. 제가 피부과 의사라서 피부과 프로젝트가 좀 많은데요. 이게 결국 이제 저희가 저 뭐 병을 배울 때 밀집 질환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밀집 질환 중에 이제 펜피구스 불가리스라는 질환이 좀 나쁘고 빌러스 펜피고이드 질환이 조금 덜 나쁜데 빌러스 펜피고이드라는 질환에 에오지노필 인필트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펜피구스 불가리스는 에피텔리아 셀의 어떤 타겟 안티젠 데스모글렌 1,3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오토 안티바디가 생겨서 질환이 생기는 것이고, 빌러스 펜피고이드는 그 너무 에피더멀 정션의 베이스 멤브레인의 밑둥에 붙어 있는 콜라겐 17A 뭐 이런데 저기 그 BP한테 이제 180, BP한테 230 이런데 오토 안티바디가 생기다.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정확한 패토제네시스를 뭐 설명하거나 이 두 가지의 질환은 나눠지긴 하는데 이뭐그 하여튼 이게 파보면은 또 밝혀지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게 왜 생기는지가 조금 더 궁금했고, 그래서 빌러스 펜피고이드하고 펜피구스 불가리스 환자를 많이 모아오고 계신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냥 언스탠드 저기 FFP 언스탠드 섹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프로파일링을 했습니다. 뭐 길게 이건 설명드리지 않을 텐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스터디를 하면서 결론은 그 펜피구스 불가리스는 프라이머리 오토 안티바디 디지즈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펜피구스 불가리스는 이 패스 애널리시스를 하고 에피더미스에 갈라지는 쪽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쪽하고를 좀 비교하고 막 이렇게 해보면 그 오토 안티바디가 데스모글렌 1,3에 붙어서 스테딕 힌더런스 때문에 에피셀리알 클레프트를 만들고 그 에피셀리알 셀이 이제 약해지니까 피부가 약해져서 세컨더리 인플러메이션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빌러스 펜피고이드라는 질환은 먼저 안티바디가 더머 에피더멀 정션의 밑둥에 붙어요. 붙은 후에 거기 그러면은 안티바디가 우리 몸에 어딘가에 붙으면 항상 면역 세포를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세컨더리 프라이머리 인플라마토리 디지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이것도 좀 이제 해석이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은 다 동의를 하셨는데 조금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논의 중에 있고 이것도 곧 정리해서 이제 필드에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건 논문이 나온 건데요. 컨제니탈 멜란시팅 니브스고 이명경 박사의 작품입니다. 이명경 박사도 피부과 의사고 저 펠로우 4년차 때 서울대병원에서 한 일인데
이게 이제 컨젠탈 멜라노시틱 니부스라는 큰 병이 있거든요. 큰 점이라는 뜻입니다. 큰 점에서 멜라노마가 좀 생겨요. 뭐 6cm 이상이면 나쁘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멜라노마가 생길 때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M1, M2, M3, M4 이렇게 멜라노마가 하나의 리전에서 점점점 이볼루션 해 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의 퀘스천은 오케이, 멜라노마가 이렇게 뎁스에 따라서 1, 2, 3, 4로 가면서 튜머 셀 자체가 이뮨 어택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턴온시키느냐, 이게 저희 머릿속에 다 있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아무도 증명하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오케이, 뭐 그냥 이뮨 에디팅을 한다. 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1, 2, 3, 4 해서 일단 튜머 셀들을 프로파일링 했습니다. 튜머 셀들을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했더니 이제 재밌었던 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점점점 스테이지가 올라가면서 MS 클래스 1과 MS 클래스 2를 떨어뜨리죠. 이게 MS 클래스 1하고 MS 클래스 2가, 특히 MS 클래스 1은 CD8 셀이 이제 튜머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팔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떨어진다는 건 당연히 이뮤노 에디팅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apoptotic pathway, 익스트레인지 apoptotic pathway가 진들이 떨어지죠. 그러면 결국 잘 죽지 않는다는 뜻이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데 냈다가 진짜 되게 재밌는데 한 사람이라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렵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낮은, 이제 조금 그 이제 작은 페이퍼에 냈고, 이것도 이제 임현경 박사가 한 일이고, 오른쪽에 저희 두 학생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이제 케이스인데, 그 다음에는 아까는 이제 튜머 셀에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두 번째는 인필트레이트리 이뮨 셀들에 집중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한 슬라이드에 이게 이제 이제 기계를 가지고 계시면 이제 보통 이제 탭 서비스라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에 보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좀 편하신데, 그거 뭐 12개 이렇게 이게 자꾸 이게 커스터마이제이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저쪽에서. 근데 이제 기계를 가지면 이것저것 하실 수 있는데, 한 슬라이드 12개까지 된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맥시멈 96군데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4군데를 한 슬라이드에서 프로파일링을 했었습니다.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이면 셀들만 이렇게 쭉 해서 봤는데, 이렇게 이제 P1, P2로 나눠가지고 얼리 스테이지에 하나의 사람의 하나의 지점에서 얼리 스테이지에 그 CMN하고 그 이제 멜라노마 어라이징 프롬 더 CMN, 그 다음에 레이 스테이지에 P하고 그 밑에 이제 이뮨셀을 비교했더니 다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결과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진들이 이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할 여지가 되게 많아서 이거는 해석 중에 있고 임명도 박사가 잘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오래된 파라핀 가지고도 돼요? 그럼 나노스트링에 이걸 질문하면 10년까지 됩니다. 이런 답이 오고요. 증거를 대세요 그러면 답이 이제 안 와요. 그럼 뭐 증거가 있는데 귀찮으니까 답을 안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대학원생 때 2015년에 이렇게 파라핀 블럭을 만들었던 원숭이 간이 있었거든요. 원숭이 간이 있었고, 여기 좀 재밌는 파인딩이 있었는데, 원숭이에다가 이제 포탈베인이라는 곳에다가 돼지의 쇄도를 이식해 놓으면 어떤 원숭이들은 이렇게 그 헤파틱 체인지가 생겨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그 이유가 궁금하니까 그때 저희 이제 그 간 쪽에 되게 대가이신 이후석 교수님이신 내과에 이제 가서 찾아뵀는데, 교수님이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아, 이게 이제 돼지 쇄도를 그 원숭이 포탈 베인에다 집어넣으면 엔드 포탈 베인을 저 혈관 같에 가서 들어박힐 것이고, 그게 깨지면 로컬 하이퍼 인슐리네미아가 생길 것이고, 로컬 하이퍼 인슐리네미아는 글라이코제놀루시스, 그러니까 글라이코젠을 만들고 리피드를 만드는 작업을 턴온할 것이다. 근데 그게 너무 짧은 시간에 과다하게 인슐린이 나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헤파토사이트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뇌피셜이죠. 말씀하신 되게 일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저희가 기술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그걸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제 나노스트링 기계도 생겼고 뭐 해서 저희가 쭉 프로파일링 해봤어요. 그때는 사실은 그 CTA 패널로 했었습니다. 그 CTA 패널 1534개 쥐만 봤는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페리포탈 스태틱 체인지, 페리포탈 패톨로지 체인지가 생긴 곳에 SRBP1, 뭐 인슐린 라이크로스펙트 이런 것들 다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8년 된 파라핀 블럭에 심지어 원숭이나 사람하고 트랜스크립트가 다르잖아요. 이거 원숭이 샘플에다가 사람 WTA를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붙는 것도 있고 안 붙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리저너블하게 나오는구나. 아, 이거 원숭이 최소한 레소스 마운트에서는 쓸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곧 정리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김종민 박사님, 수의사 선생님하고 했고, 저희 학생, 광윤지 학생이 고생했고, 저희 박정규 교수님 사실은 코레스폰딩인데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내용으로는, 이거는 이제 한양대병원의 김정은 교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퀘스천인데요. 이제 뭐 아토피, 건선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인들 그리고 의사들도 그냥 나눠지는 질환으로 생각하죠. 근데 가운데 좀 애매한 질환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진료를 아주 많이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환자들 많이 못 봤는데, 진료를 많이 보시면 그런 환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환자들을 1번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2번 이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신대요. 그래서 아토피는 가렵고 건선은 가렵지 않고, 아토피는 경계가 불명확하고 건선은 경계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질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김정은 교수님이 이제 저기 그 제임스 크루거 랩에 연수 가실 때 샘플을 잘 이제 가지고 연수 가서 이제 마이크로 어레이하고 벌크식 해서 이제 결과를 좀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임스 크루거도 재밌다고 생각하셨고, 그 질환은 그 TH2 소라이시스 이렇게 명칭을 했었는데, 이제 저 임상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그거 좀 부적절하다, 나는 믹스 타입 뭐 디지즈라고 부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에비던트 아토피 피부염, 에비던트 소라이시스 두 개를 에피더미스 더미스를 나눠가지고 지오맥스로 프로파일링하고 TH2 소라이시스, 그러니까 믹스 타입 소라이시스 또는 믹스 타입 아토피 더마타이티스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느 쪽에 붙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투 인디펜던트 하스피럴에서 페이션트를 모아가지고 파일럿으로 했는데, 역시 또 재밌게 나왔습니다. 아토피는 아토피고요, 건선은 건선인데 믹스 타입은 중간에 붙어요. 에피텔리아 셀도 그렇고 더말 인필트레 셀도 그렇고. 또 재밌는 건 의사 1번과 의사 2번이 저기 그 한 거는 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하냐면, 좀 더 레디컬하게 얘기하면 의사의 눈과 이제 레버러토리 다이그노시스, 패톨로지 다이그노시스가 다 몰레큘러 다이그노시스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계 또는 뭐 그런 걸로 플랫폼으로 스페셜 트랜스포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진이 18,000개고 이제 필터하고 나면 11,800개 정도 남았었는데요. 그거 해보면 다 리즈너블하게 뭐 제가 18,000개 다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뭐 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거고, 뭐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다 맞게 나오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임스 크루거 선생님한테 보냈더니 너무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김정은 교수님 주도로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른쪽 학생 3명이 저희가 이제 고생했던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저는 원래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뮤놀로지를 먼저 대학교 때, 아니 저기 대학원생 때 배웠거든요. 그 박정규 교수님한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뮤놀로지 섹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퀘스천은 이런 겁니다. 프리딕션 바이오마커. 이게 에비던트 리젝션, 패톨로지컬리 이제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한 20% 환자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면 일단 클리니컬리 뭐 GFR, 글로멀 필트레이션 레이트가 떨어지거나 뭐 크레아틴이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기능이 나빠진다는 사인이 오고, 기능이 나빠진다는 사인이 오면 바이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T셀 인필트레이션 튜브에 막 돼 있으면 이거는 어큐 T셀 메디를 리젝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늦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뭐가 이렇게 우리 몸에 뭐가 생겨버리면 이제 증상이 생겨버릴 정도로 이미 진행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분야에 계신 이제 교수님들께서 항상 찾고 싶어 하시는 게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 어큐 T셀 메디 리젝션을 프리딕션 할 수 있는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가 있느냐, 이거 피로 할 수 있느냐, 뭐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되게 궁금해하셨고, 그렇다면 사실은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요, 리젝션이 일어나는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리젝션이 일어날 당시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냥 키드니가 있고 T셀이 많네, 컴플리먼트가 좀 붙어 있네, 뭐 전자는 T셀, 후자는 B셀,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진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 어큐 T셀 매드 리액션이 됐을 때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자.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제로 타임 바이옵시, 그다음에 T셀 매드 리젝션이 에비던트하게 일어났을 때 바이옵시를 가지고 스페셜 트랜스포미스를 돌렸고, 여기서도 뭐 되게 이제 리즈너블하게 나옵니다. 한 사람의 프리 앤 포스트 샘플을 봤을 때 어큐 T셀 매드 리젝션이 있었던 환자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다이메스 클래스 2, 그러니까 이게 인플라메이션이 있다는 사인이거든요. 인터페론 감마가 인리치된 컨디션에서 에피텔리셀도 엠스터스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라이소자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이제 매크로파지 계열도 마이로셀도 인필트레이션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잘 정리해가지고, 물론 이제 저희가 이 5가지 짐만 강조를 하겠지만, 이 여기 수없이 많은 짐들이 다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대병원의 김용철 교수님하고 같이 하는 연구고, 저희 강민재 학생이 구성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PhD 학생들도 있고 MD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제 PhD 학생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막 병에 대해서 잘 막 연구하고 이러면 의사 선생님도 이긴다기보다 이렇게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인덱스 이뮤놀로지가 필요한데,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퀘스천이, 저는 이제 그 사이누스에서 이제 파시브 셀렉션, 네거티브 셀렉션 이런 것도 일어난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그 어딘가 수준에서 지식이 딱 이렇게 끊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오케이, 사이밍 마크로파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네거티브 셀렉션에 관여하는가, 마우스 수준에서는 조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휴먼 수준에서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천세종병원의 김은혜 교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한 1년에 걸쳐서 이제 카디악 서저리하고 버리는 사이너스를 다 모아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했고, 지금 뭐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마크로파지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노스팅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세팅을 아직 못한 게 타겟 셀 프로파일링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벌크식이라서 전체 시그널이 다 합쳐지는데 그 영역 안에서 정확한 어떤 마커 드리븐 셀들만 뽑아내가지고 프로파일링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되게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타이머스 티슈에서 마크로파지만 골라내가지고 마크로파지 68, CD 68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타겟셀 프로파일링의 세팅 이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저는 조절 T세포, 레귤레이터 T셀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피부과 영역에서는 멜라노사이트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밍 마크로스 프로젝트가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샘플을 모으는데 1년 넘게 걸렸고요. 김웅래 교수님하고 저희 학생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아카데믹 도메인 중에 좀 난리지가 있는 부분이 레귤레이티브 T셀이거든요. 근데 레귤레이티브 T셀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이게 모든 질환을 다 레귤레이티브 T셀하고 연결시킬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막 대가들의 페이퍼를 잘 보면 비틸라이고가 되게 하이 랭킹 돼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틸라이고가 레귤레이티브 T셀하고 이펙터 T셀하고의 밸런스가 깨지는 질환이라는 거를 이제 대가들은 다 이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고, 비틸라이고에서 레귤레이티브 T셀을 중심으로 좀 프로파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도 비틸라이고도 임상 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아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면 타입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왼쪽처럼 세그멘탈 비틸라이고, 오른쪽은 난 세그멘탈 비틸라이고인데, 세그멘탈 비틸라이고는 모자이시즘이에요. 모자이시즘. 그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 멜라노사이트가 태생기 때 좀 약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자이시즘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막 여기저기 생기는 비틸라이고는 somehow 뭐 멜라노사이트가 죽는 이유가 뭐 알려진 것들이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좀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뭐 디자인은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짰는데요. 그것도 이제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 뭐 비틸라이고는 환자를 가장 많이 이제 비틸라이고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 카드의 배정민 교수님입니다. 카드의 교수님 팀하고 저희 학생들하고 짜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이게 마지막 전 슬라이드 좀 될 텐데, 여기 하트가 또 되게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생어의 사라 텍만의 최근에 싱글셀 페이퍼를 읽어보면 하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노드에서 뭐 하트가 어떻게 뛰는지에 대해서 하트 가지고 싱글셀하고 뭐 미지움하고 이래가지고 논문 이제 막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흉부외과 교수님 중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애들 하트 중에 이제 채트 오브 펠로우라고 이렇게 선천성 심근 기형인데, 여기서 언맨 니드는 뭐냐면 이 환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주는데 예후가 예측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트 머슬,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안에 캐비티를 넓혀주기 위해서 안에 이제 하트 머슬 좀 떼주는 그런 수술을 하고 그 조직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냥 클리니컬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그 영상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뭐 레버러토리 인포메이션은 별거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거 플러스 이 심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크립톤 프로파일을 우리가 더하면 조금 더 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한 목적적인 생각으로 이제 하트를 모으고, 이건희 재단에서 펀드를 조금 따서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고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 우심실에 있는 하트 일부를 떼가지고 섹션을 만들고 FFP를 만든 다음에 HNE 보면서 병리과 교수님 모시면 좋고, 뭐 바쁘셔서 모시기 어려우면 저희끼리라도 좀 고민을 해가지고 어디를 프로파일링해서 한 200 AOI 정도만 하면 환자가 좀 스트래티피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샘플 주신 분들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 위가 이제 브라이언이라고 제 미국에서 모시고 온 저희 학생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한 거고, 여기 이제 블랭크로 해놨는데요. 아까 이제 이게 갈 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싱글셀 아날리틱 필드가 기술이 이제 미국에서 생겼는데, 이제 그 영국의 세라 텍만 이런 분들은 디벨롭먼탈 바이올로지에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브 레게브는 질환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 전체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인포메틱 툴 개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쪽에 뭐 MIT 뭐 이런 뭐 제가 근데 각 질환마다는 지금 뭐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5대 병원, 5,200만이 5대 병원이 서울에 다 모여 있고, 다 뭐 지금 의사 선생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밀도 있게 그 코어트를 많이 모으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뭐 꼭 나노스님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새로 나온 플랫폼을 빨리 써가지고 다양한 1번 질환들을 정리하면 저희가 이제 되게 좋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제가 확신이 있고,
두 번째로는 터미놀로지가 이제 스페이셜 몰레큘러 다이그노시스라고 저는 이름 붙이는데요. 이거 계속 데이터 모으다 보면 그냥 이제 그냥 언바이어스하게 그냥 어떤 조직에 어떤 데이터가 틱 튀어나오면 이게 어떤 질환인지 알 수 있겠죠. 뭐 그런 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써가면서 프로파일링 할 게 아니라 그 질환 스페시픽한 바이오마커 셋을 가지고 그 질환을 진단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는 되게 오픈 블랭크라서 뭐 이게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많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렇고요. 저희 대학원생들이 뭐 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줄어서 저희 지금 저도 홍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